일명 아님 말고식의 고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하는 사람의 성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이 여성이셨고 고소당한 사람이 남성이셨기 때문에 이하 설명은 이 성별을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소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소당할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한다는 건 사실 정확히 있기는 어렵고요. 고소하는 거는 상대방 의지에 따라 하는 부분이라 고소를 미리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것 같은, 혹은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것 같은 의지를 보인다면 전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꼭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일시, 장소,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제한 기록, 그 결제한 기록이 식당이든 술집이든 모텔이든 택시든 혹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증거로 활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아두어야 되고, 상대 여성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모아 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어떤 분들은 성행위 과정을 몰래 촬영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인터넷 글을 본 적도 있지만, 성관계를 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은 대부분 불법 촬영이고 구속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흔히들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럼 모텔 결제를 여성분이 하게 하고 모텔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보다 다정하게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굳이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성관계가 동의하에 있었던 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양측의 주고받은 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검사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들어간 것까지는 양측이 인정을 했지만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분도 있었거든요. 모텔에서 나올 때도 다정하게 나왔지만 이 여성분은 모텔 안에서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조사를 했더니, 당시 성관계를 하러 갔으나 안에서 말다툼이 생겨서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왜 모텔에서 나올 때 그렇게 다정하게 나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내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러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 남자를 안 지도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서 그 상황에서만큼은 그렇게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고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텔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후의 정황들은 매우 중요하니 그런 자료들은 꼭 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고죄가 의심되는 사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납치해서 강간하고 몰래 추행하고 이런 나쁜 것들이 아니라 평소 알던 사람 사이 혹은 데이팅 앱이나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사이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또 공통점은 대부분 술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집이든 집이든 모텔에서 성관계 내지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있고, 다음날 여성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합의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측 모두 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날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 인지가 명확한 경우가 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어제 한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진 나머지 범죄 피해를 당한 걸로 혼동해서 남성을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고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의 고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이러면 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맞지만, 이런 말 없이 여성분이 아무리 다음날 바로 고소를 해도 고소 당한 사람이 나 고소 당한 걸 알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서 기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억 안 나요, 옛날 건데 어떻게 기억나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 일이다 라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당시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 그럼 그때는 내가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까 겨울이었고,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들렸다 갔기 때문에 지역은 어디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혼자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무고죄, 그 중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지만 일단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고소하고 보자, 이런 식의 고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이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도 대응을 잘 해주고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